오늘 이렇게 토요일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미술관까지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전시 기획을 맡은 큐레이터 박은경이라고 합니다. 요즘 전시 많이 보러 다니시면서 미술관에서 보셨던 작품들이 어떠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회화가 작년에는 되게 없었어요. 이제 미디어 아트나 설치 미술이 압도적으로 많았었고, 근데 이제 연말부터 유독 미술관에서 다시 저희 순수 예술의 본령인 회화를 조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외 주요 미술관에서 자신들의 그런 전통 회화부터 지금 동시대 회화까지를 다채롭게 조망하고 있는데요. 작가님의 회화 작품과 그리고 우리 지금 한국에서 흘러가는 동시대 회화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엄청 긴장돼요. 여기는 이제 미술관이고 우리가 전시하는 공간이 크게 미술관이 있고 갤러리가 있고 또 하나가 있어요. 비전문적인 공간, 그러니까 일상의 공간, 이 세 가지가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미술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비영리 공간, 공적인 공간이고 갤러리는 커머셜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젊은 친구들이 실험적인 전시를 많이 하는 제3의 공간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미술관에서 개인전은 사실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 제안을 받았을 때 너무 설레이기도 했지만 뭔가 막중한 책임감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첫 번째는 공적인 공간에서 제 그림이 어떻게 공적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좀 걱정도 되고 좀 생각을 하게 되는 뭔가 진지한 마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올해 제가 개인전이 4번이 있는데 한 군데가 지금 여기 미술관이고 나머지 3군데는 지금 갤러리에서 전시를 합니다. 갤러리는 상업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감이 달라요. 그러나 미술관은 그 긴장감과 다르게 뭔가 진심이 담겨져 있는 부분이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또 성남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지역 분들하고 만나게 되는 또 소중한 의미가 있어서 여러 가지로 아주 부담이 많이 되는 전시였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그래서 뭘 할 수 있을까? 우리 아티스트 토크가 있지만 그 소정의 아까 우리 박사님이 말씀하신 드로잉을 직접 해왔어요. 그래서 이 종이는 저희 은사님이 네팔에 가서 직접 종이를 가져오신 거예요. 페이퍼 메이킹이라고 해서 네팔 사람들이 만든 종이고. 근데 여기 그림을 제가 수채화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 저한테 사인 받고 직접 소장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별로 안 기쁘세요? 그 그림이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어디선가 주워오신 그림이 있었어요. 그 그림이 현관 앞에 걸려 있었는데 그 그림이 풍경이었고 유화였고 그 다음에 제 그림처럼 마테르가 많았던 그림이었어요. 그 그림이 저희 인생을 바꾼 것 같아요. 작자 미상의 그림이었죠. 소위 버려진 그림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그림이 집에 들어옴으로 해서 일어난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눈에 보이는 물건만큼이나 뚜렷한 영향력은 없지만 예술이라는 것, 그림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게 작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오늘 드리는 그림도 그러한 내용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마음을 담았고 여러분들 가정에 좋은 영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한테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을 보는 눈이 뭐든지 그림을 통해서 세상을 알게 되었고 살아가는 방식을 알게 되었고 또 가정을 이끄는 방식도 모든 일들이 그림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보는 세상은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림이란 말을 쓰지 않고 제가 수년간 회화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근데 그 회화라는 말이 상당히
어렵기도 하고 무게감이 있고, 요즘에는 우리 미술과 그림이 셀럽들 분들도 많이 그림을 그리시고 유명인들도 많이 그리시고 또 많은 일상인 분들도 많이 작업도 하시고 전시도 하시는데, 그 그림과 다르게 회화는 어떤 의미로서 그 단어를 취하고 있는지, 전시 제목도 누가 회화를 두려워하랴, 이 선생님이 정하신 거예요. 네.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주제로 갖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회화라는 그런 예술 매체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고 작가님의 주요 작업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볼 텐데요. 먼저 제가 간단하게 아까 나눠드린 핸드아웃이 저희 전시 서문에 있는 내용을 쉽게 풀어서 그림하고 같이 붙여놓은 자료입니다. 그거 잠깐 한 5분 정도 설명드리고 이제 작가님의 회화 작업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 미술사에서 회화, 이제 그림이죠. 쉽게 말하면 그림은 이제 누군가를 기억하거나 추모하기 위해서 그 대상의 그림자를, 그 상을 따라서 그리며 시작되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다라는 행위가 그리움과 그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사랑의 감정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어 했던 그런 좀 인문학적인 시각, 그리고 인류의 예술적인 흔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입증을 하는 정말 흥미로운 도판들이 지금 미술사에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고대 로마의 정치학자 플리니우스라는 사람이 박물지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회화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 얘기를 써놓은 그 챕터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회화는 사람의 그림자 윤곽을 따라 그리는 데서 시작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어느 여자가 벽에 기대서 잠들어 있는 남성의 윤곽선을 따라서 그리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플리니우스의 박물지 회화론에 나왔던 얘기를 후대의 작가가 그림입니다. 이 여자분은 도공 부타데스의 딸이었고, 이 남자 연인이 다음날 날이 밝으면 이제 멀리 떠나야 돼서 헤어지기 아쉬운 마음에 그 사람의 윤곽선이라도 남겨서 꼭 간직하려고 했다는 그런 설이 있어요. 그래서 플리니우스는 최초의 예술 작품이 만들어진 계기가 사랑하는 이의 부재에서 찾아야 된다고 강조를 하기도 했고요. 전시 서문에도 남겼지만 르네상스 시대 활동했던 건축학자이자 그 화가이자 인문학자였던 알베르티는 자신의 회화론에서 이제 나르키소스 신화를 인용을 해요. 나르키소스가 연못의 수면 위에 비친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하고 싶어서 끌어안으려다가 이제 빠지고 죽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인간은 자기의 아름다운 모습 혹은 이제 사랑하는 어떤 존재에 대한 그런 환영, 그림자 등을 영원히 간직하려는 회화의 그 영속성을 위해서 그림이 시작되었다는 이런 서양의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제 서구 문화권에서는 이제 그림자라는 대상을 철학적 사유의 대상이자 서양 철학사 속의 인식론의 가장 중요한 그 연구 주제로 정립을 해왔습니다. 자연 같은 경우는 서양 미술에서는 자연을 숭고하게 표현했던 화가들도 있었거든요. 단순히 자연을 멋지게 묘사하려고 그리는 게 아니라 그 화가가 의도한 어떤 순수한 회화적 그런 본질이나 숭고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많이 그렸다고 하는데, 작가님이 왜 이제 산과 바다를 그리게 되셨는지 그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그림하고 회화를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근데 뭐든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정답은 없고요. 제 개인적 시각입니다. 관점이고요. 그림은 모든 그리는 행위의 결과물을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부정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게 확산이 되면 손의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 드로잉이 나오니까, 그렇죠? 우리 이건영 선생님 요새 많이 하시잖아요. 드로잉 이렇게 손으로 움직여서. 그러니까 신체와 관련된 뭐 그리는 행위까지 포함해서 그리는 행위의 결과물을 우리는 모두 그림이라는 영역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는 그리는 사람이 자격이 어떠냐, 그건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꼬맹이가 그려도 그림이고, 또 큰 어르신이 그려도 그림이고, 미대를 나와도 그림이고, 미대를 안 나와도 그림입니다. 그러면 회화는 뭐냐라는 거죠. 회화는 기본적으로 가장 큰 어려운 난제가 존재와 관련된 건데, 대상의 존재를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감각적으로 내가 그리고 싶거나 그 호응도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고자 하는 대상의 존재를 발견을 해야 하는데 이건 쉬운 문제는 절대로 아니죠. 존재라는 게 우리가 늘 쓸 수 있는 단어도 아니고 일상 중에 많은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대상도 아닌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각예술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걸 보이게 하는 게 주 목적이에요. 자연 풍경은 다 보이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보이는 걸 보이게 할 필요는 없죠. 보이지만 그 안에 보이지 않는 걸 끄집어내야 된다. 그게 바로 존재와 관련된 거겠죠? 그러면 보이지 않는 존재를 끄집어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부딪히는 문제가 많이 화가가 생기는 거예요. 그 부분의 고백이 지금 현재 한국 현대미술에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까 질문으로 돌아가서 바다와 산을 같이 놓아본 적이 없었는데 왜 그랬을까 하면 그거는 현실적 문제입니다. 갤러리가 저는 바다만 좋아해요. 저는 산만 좋아해요. 저희 컬렉터는 바다를 원합니다. 저희 컬렉터는 산을 원합니다. 그 현실적 문제 때문에 전시 형태가 결정이 돼요. 작가의 의지대로 되는 것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국립현대미술관 전시도 회고전도 그 엄청난 거장도 학예연구원과의 아주 투쟁적인 힘겨루기를 통해서 전시 형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투쟁의 관계 속에서 갤러리하고 타협점을 찾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 반달 갤러리에서 성남미술관에서는 그 부분이 허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 기쁨이 엄청 크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 박 큐레이터님한테 그 말씀을 드린 게 이 전시가 저한테 갖고 있는 작업의 여정 가운데서 가장 빼죽하게 올라온 부분이 있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갤러리에서는 매번 신작 중심으로 가다가 보면 급하게 만들어진 작품도 많이 나오고 늘 새로움에 대한 새로운 것을 원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작품들은 조금은 2, 3년 정도 안에서 제가 이루어진 작품들인데 그렇다고 제가 50 중반에 회고전하기엔 너무 나이가 영합니다. 아주. 그렇다고 매번 새로운 거 하기에는 젊은 나이도 아니에요. 그걸 우리는 중견이라고 하는데 애매한 나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에 잠시 쉼을 할 수 있는, 돌아볼 수 있는 그 전시가 이번 전시였던 것 같고 저와 같은 중견 작가가 이렇게 미술관에서 한 번의 쉼표를 가질 수 있는 전시를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소문내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왜냐하면 작가들이 그런 부분에 많이 지치 있기 때문이죠. 갤러리와의 어떤 관계나 또 그렇다고 해서 미술관이라는 큰 공간은 어느 정도 인지도나 여러 가지가 또 인정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가 저한테는 큰 전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소재는 뭐 우리 전통 화가의 소재죠. 풍경이라는 소재. 자연을 대상으로 한 풍경이지만 그 안에 김남표 화가가 발견한 존재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드러내는 전시가 저는 회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작가님하고 계속해서 얘기를 나눠보면 그 회화라는 작업을 오롯이 밀고 나가는 작가에 대한 신뢰가 그 작가의 작업 태도와 의식에서 싹 트는다는 사실을 저는 이번 전시를 기획하면서 되게 많이 다시 느꼈고요. 그런 점을 좀 관람객들하고 이 작가님의 작업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되게 많이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출품된 작업 중에서 지금 가장 관람객에게 가장 많은 인기가 있는 작품을 한번 먼저 더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먼저 지금 작가님 왼편에 있는 이 2022년에 제작된 그 문라잇이라는 부제가 붙은 그 시리즈 작업입니다. 근데 이 작업이 어두운 밤바다인데 고요하고 여기 앞에서 아마 작가님은 어떤 생각으로 그리셨는지는 모르지만 그 관람객이 느끼는 감정은 다 제각각이잖아요. 그게 뭔가 하나로 만나서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라잇에 대해서 이 시리즈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와 지금 이 작업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이 전시에서 준비를 하면서 우리 박 큐레이터님이 이 작품을 초이스를 했어요. 되게 희열을 느꼈죠. 근데 그 당시에 봤던 그림과 그때 22년에 개인전에 꺼내놓고 한 3년 만에 꺼내놨는데 저도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때보다 더 좋았다? 그림은 안 바뀌었는데 누가 바뀌었나? 내가 바뀐 거죠. 그래서 그림이 묘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때 본 거와 지금 본 게 다를까? 또 여러분들께서 한 전시를 2번, 3번 보는 게 2-3 개의 다른 전시보다 훨씬 나을 수 있는데 며칠 전에 봤을 때는 A라는 그림이 좋았는데 지금은 C라는 게 너무 좋다. 그러면 그림이 바뀌었느냐? 내가 바뀐 거거든요. 우리 일반 감상자분은 혹은 저희 가족도 늘 저한테 물어보는 게 그림의 내용입니다. 그죠? 그게 제일 궁금하죠. 그래서 그 내용을 작가의 변을 듣기 전에 맞췄을 때 되게 희열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못 맞힌 사람 막 되게 구박하고 자기가 얼마나 그 해박한지를. 근데 이상하게 그림 그린 사람은 그림의 내용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근데 자꾸 그림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니까 저희가 자꾸 거짓말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갭이 너무 심해요. 너무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아니 그림을 저 소재를 선택해서 그릴 만한 충분한 스토리가 있을 텐데 근데 그게 인문학적 우리가 이제 TV에서 보면 인문학 뭐 모나리자의 막 배경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뭐 모네의 배경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는 그냥 그 서사적인 스토리들에 불과한 거예요. 실제로 작업이라는 것 안에 들어가서 보면 화가가 그리는 대상과 내용에 대한 관심은 이렇게 아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라는 것은 서사적인 거라 다시 얘기하면 언어적인 거죠. 언어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림은 그 언어화가 될 수 없는 걸 그리는 건데 다시 언어화 시키잖아요. 그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선생님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왜일까요? 여기는 왜 그렸습니까? 전혀 할 말이 없어요. 전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추적을 해야 될까를 보면 미술은 첫 번째 그 작가의 성향을 파악해야 됩니다. 우리 성향 파악하는 MBTI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 상대방의 학습화되지 않는 성향을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성향을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뭐 한동안은 혈액형도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한테 성향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틀리에, 작업실을 스튜디오라고 하고 아틀리에라고 하는데 아틀리에가 모여있는 곳에 공통적인 프로그램이 오픈 스튜디오예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오픈 스튜디오를 가면 막 각 방에 작가의 스튜디오를 방문할 수가 있어요. 그럼 막 뭐 거기서 생활하시는 분, 빨래 널고 생활하시는 분 다 치워야 되잖아요. 살림살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작업실, 전시장이 아니라 스튜디오로 방문하느냐를 보면 거기에 놓여있는 작품도 있지만 그 스튜디오를 보면 그 사람의 성향이 나와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주 정밀하게 그리시는 분은 물감에 번호까지 써가지고 딱 위치에다가 진열을 해놓을 거고 그리고 막 뿌리고 거칠게 하시는 분은 바닥에 물감이 터져 있고 그 상황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과 성향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스튜디오를 방문하는 거죠. 결국 미술은 대단히 그 성향과 관련이 깊은데 저한테 여기 나와 있는 그림들의 성향을 보면 첫 번째, 어두움이 좀 많다. 그러니까 어두운 걸 좋아하는 거예요. 이유를 물어보면 알 수는 없어요. 어쨌든 저는 어둠을 좋아해요.
두 번째로는 마테리얼가 가장 강력하죠. 그러면 매트하게 칠하는 것보다는 거칠게 올라가는 걸 좋아해요. 이 두 가지만 해도 제 성향을 좀 많이 알 수 있을 거예요. 혹은 밑그림 없이 막 들어간다.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그린다. 대략 나오잖아요, 이런 성향들이. 그래서 우리는 미술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성향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풍경이라는 게 자기의 본능적으로 보는 타이밍이 있는데 그 시간을 저는 오후 5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3년 전부터 오후 5시라는 주제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 5시는 왜 좋으냐? 그 뜨거웠던 태양의 열기가 사라지는 시기, 세상의 조명이 바뀌는 시기, 이성적으로 살다가 저녁에 누구랑 놀고 누구랑 뭘 할까 감각적으로 바뀌는 시간, 뭐든지 변화의 시간인 것 같아요. 그 시간을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색깔도 섞여 있습니다. 태양의 시간과 어둠의 시간이 섞여 있어서 빛이 섞여 있기 때문에 색감도 섞여 있고, 그래서 제 그림은 주로 오후 5시와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게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회화의 존재와 관련된 겁니다. 존재가 느껴졌다, 이 그림에서. 그러면 대상의 존재를 통해서 무엇을 느끼느냐? 나라는 존재를 확인한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교감이 저는 회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느낀 오늘 존재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것이 전시장에서 그 계기를 마련해 주거나 또 작가는 그 계기에 충실한 목적을 두고 작업을 한다고 했었을 때에 한국 현대미술 시장의 외형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내적 성장을 동시에 이끌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서로 좋아하는 그림이 다르고 그 다름을 이야기해야 하는 거죠. 회화라고 하는 것은 의견이 다양해야 한다. 집단적으로 동의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미술 시장이 형성이 돼서 작가들 스스로가 동의를 구하는 그림을 많이 그리고 있어요. 동의를 구한다. 이건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회화를 주장하는 것은 그러한 내적 존재를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순기능적으로 작동이 되어야 하며 서로가 동의되지 않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모든 직장에서 상대방을 설득해야 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고 상사에게 설득도 해야 되고 가족에게 설득을 해야 되고 자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거든요. 회화는 그런 역할을 저는 할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회화란 이야기를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김남표가 눈에 본 제주 풍경이나 안나푸르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어떤 존재를 확인을 해서 김남표의 존재를 느꼈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예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 측면에서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존재를 이번 전시에 3년 만에 꺼내놓으면서 다시 느낀 것, 그거는 그림을 그린 사람으로서 네가 더 잘 알지 않냐? 전혀 아니라는 거죠. 전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 존재를 확인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회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되게 중요한 말씀을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요. 작가님이 방금 하셨던 말 중에 현대미술, 특히 회화라는 것이 집단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라고 말한 그런 예술의 다원성이나 그런 점이 정말 중요한 그 포인트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작가님께서는 회화는 글로, 언어로 해석되면 안 된다고 하신 말 저도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미술사라는 이론 학문을 전공하다 보니까 이런 우리 예술가들의 작업을 어느 정도 좀 체계화하는 자꾸 그런 훈련이 돼 있어서 자꾸만 그 화풍을 분석하게 되고 도상을 분석하게 되고 기법은 무슨 기법일까 이렇게 다가가고 설명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게 결코 정답은 아니고 미술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한 한 방법의
일종이니까 사조나 양식에 구애받지 않고 여러분들께서 느끼시는 감상 그대로 작가의 작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작업으로 또 가볼 텐데요. 지금 제 왼편에 있는 이 작업 같은 경우는 2023년에 그 국제 수목 비엔날레 출품이 처음 출품되었던 작품입니다. 그때 당시 그 비엔날레를 기획하신 선생님께서도 뭐 예를 들어 한국의 반고가 다시 살아 있었다면 그가 그렸을 바다의 풍경은 이런 스타일이었을 거다라고 극찬했을 정도로 관람객분께 가장 인기가 많은 작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작업에 대해서도 조금 작가님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이제 미술사를 전공하셨거든요. 이게 미술 쪽엔 두 파트가 있어요. 미술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학이 있습니다. 이게 입장이 되게 달라요. 근데 화가는 약간은 미학적인 태도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막 사고 중심으로 가니까 사유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 미술사는 대단히 우리가 또 존중해야 되는 게 이 그림을 꼭 비교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형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근데 이게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그럼 화가가 대상과 내용에 치중하지 않고 무엇에 집중하냐 하면 미술사하고 대응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럼 미술사 안에서 뭐가 지금 뜨거운 이슈냐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셨지만 모더니즘이라는 아주 거대한 사건이 생겨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도판도 주셨지만 고전주의라는 말 들어보셨죠? 성경의 이야기를 갖다가 도상으로 그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또 귀족 얼굴도 많이 그리고. 근데 거기에 보면 형태가 뚜렷해요. 그렇죠? 형태가. 그래서 이게 형태가 너무 뚜렷하니까 여기가 칼이 베듯이 잘라진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선의 미학이라고 합니다. 이게 선적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형태는 기본적으로 선인 거예요. 아까 선생님도 막 이야기하시다가 형태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형태는 기본적으로 선입니다. 고전주의는 선이에요. 그 선이 무너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을 그린다고 했을 때 출발점과 끝나는 점이 딱 만나야 돼요. 이게 깨지면 아카데미가 무너지는 거예요. 배운 대로 안 한다고 혼나겠죠. 그렇죠? 투시라는 게 그런 개념이니까. 그래서 선이 흐트러지면 큰일 나는 일인 거죠. 그런데 그게 렘브란트 할아버지가 나타나면서 깨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명암법이 생겨서 선이 없어지고 이 사이드를 날려버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탄력받은 게 모네 아저씨죠. 비비잖아요. 왜? 평붓이 나온 거예요. 붓이 두 종류의 이렇게 우리 서해붓 같이 둥그런 붓이 있고 납작한 평붓이 있어요. 이 둥그런 붓은 절대로 비빌 수가 없습니다. 평붓이 나타나면서 비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얘기는 처음 들으시죠? 평붓은 기술이 발달이 돼야 나올 수 있는 붓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이드를 비비기 시작을 했다? 다시 얘기하면 선보다 색이라든가 명암이 중요하게 다가온 거예요. 그게 이제 현대 미술의 태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화가는 내가 선 중심으로 그리느냐 아니면 색 중심으로 그리냐 아니면 저처럼 마제를 중심으로 그리냐 그 고민을 계속 싸우고 있는데 옆에 보시는 분은 이게 무슨 내용이야? 그러면은 이게 트러블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이야기를 진행을 하면 그러던 화가들이 선을 깨기 시작하면서 아카데미를 전복하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계급이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죠. 도시가 생기고 부를 가진 사람이 상류층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 상황 속에서 도시가 형성이 되면서 화가의 눈에 들어오는 게 사회의 부조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창가, 사회의 그늘진 곳에 화가들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잘 아시잖아요. 고호, 꾸르베, 뭐 그런 작가들이 엄청 많이 들어갔죠. 그런데 왜 들어갔겠어요? 뭔가 화가도 이제 의식이 생겨서 이 현실에 뭔가 진실은 이 빛이 들어오는 곳에 있지 않고 사회의 그림자 속에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자신의 모습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탈된 자의 모습으로. 그래서 그 속에 사회의 진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노동자를 그리고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인간을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리얼리티입니다. 사실주의. 사실주의라는 게 똑같이 그리는 것을 사실주의라고 하지 않고 뭔가 사회의 리얼한 어떤 진실과 관련된 것들을 그린다는 게 이제 리얼리티죠. 저는 그 부분에 제 DNA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굳이 연을 따지자고 하면 지금은 가장 핫플레이스인 서울의 성수동이 옛날에는 영세한 공장지대였거든요. 그 동네에서 어렸을 때부터 성장을 하면서 공장의 기술 배우러 올라온 형들하고 많이 어울렸어요. 그러니까 그 회색 공장의 분진 속에서의 느끼는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굳이 연결을 시키면. 그런데 그 속에서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게 좋았어요. 참 인간적으로 보이고 그분들하고 밥을 먹고 밥집에 가서 또 먹고 뭐 그렇게 어울려 사는 걸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 저 안에 리얼리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또 노동자를 그리거나 힘든 사람을 직접 그리고 해서 그 소재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건 또 싫어해요. 이거를 풍경 속에 감추어서 풍경 속에 은유적으로 배어 있는 현실의 리얼리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풍경 속에 뭔가 리얼한 현실의 시대적인 감정이라든가 또 우리 최근에 뭐 2, 3년 동안 코로나부터 우리 국가에 여러 가지 힘든 과정들이 아무래도 저한테도 영향이 있었겠죠. 뭐 생생하게 작품을 볼 때마다 이 3면으로 돼 있는 중앙에 있는 그림은 계엄도 있었고 또 비행기 사고도 있었고 그 과정 속에 좀 많이 녹아든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 리얼리티라는 부분들은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제주에 내려가서 작업을 했었을 때 풍경을 보면서도 많은 눈물이 나고 또 거친 바람과 뜨거운 열기 속에서 작업을 할 때 이런 거죠. 내가 뭐를 그리는 것보다 최소한 내가 이 정도로 대가를 치러야 되지 않을까라는 너무 막연한 태도로 들어갔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산은 진짜 싫어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오른다라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그래서 미대에서는 스케치 여행을 많이 가는데 스케치 여행 가면 꼭 그 교수님들이 산을 끌고 올라갔어요. 또 산 아니면 사찰 다 싫어해요. 그래서 후배들 몰래 꼬셔다가 밑에서 이렇게 도토리묵하고 막걸리 이렇게 숨어서 먹고 올라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왜 올라갔냐? 뭐 우리 은사님의 제안도 있었지만 그렇게 대가를 좀 치러야겠다. 뭔가 현실적 리얼리티를 내가 접근을 하려면. 근데 가서 본 거는 사실 산이 아니라 포터나 셀파 거기 현지 사람들을 보면서 산을 느낀 거죠. 그 사람들은 산이 일상의 터전이기 때문에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그들이 저를 끌고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요. 산으로. 그래서 그런 것처럼 제가 보는 풍경이라는 게 단지 우리 시각적으로 보이는 풍경이 아니라 뭔가 시대 안에서 느끼는 제 감정의 굴곡이라든가 격정들이 투영되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낭만주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낭만주의에 대한 동경이 큰 사람이에요. 화가 중에서.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회화적 리얼리티라고 썼어요. 이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잠깐 일어나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는 대상에 대해서는 그 리얼함을 작가가 온몸으로 받아서 풍경을 보고 느끼고 있는데, 자, 그 경험을 많이 갖고 왔어요, 스튜디오에. 그럼 그림이 잘 될까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지금 사랑의 상처가 심해서 엄청 좌절감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걸 제일 잘 표현할 걸.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림은. 그림은 그거를 용납을 안 해줘요. 받아주질 않아요. 내가 지금 부모님을 잃었어. 부모님에 대한 슬픔이 가장 큰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가장 표현을 잘할 수 있을까? 절대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감정 관리만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경험이 많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림 앞에 흰 캔버스에 섰을 때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낀 게 이 그림은 현실과 다른 여기만의 고유한 현실이 있다. 그래서 저는 회화적 리얼리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현실에 우리가 바다 같다. 저 사람이 그린 게 정말 리얼한 바다 같다. 바람이 느껴지고 거친 돌이 느껴지고 아주 제주도의 그런 생생한 바다가 느껴진다. 라고 해서 공감을 하지만 저한테는 이 안에서의 문제, 이 안에서의 리얼리티가 더 중요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감상자와 화가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 고 해바라기를 보았었을 때 혹은 고의 자화상을 보았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고의 일생 가운데서 느끼는 감동을 통해 그림을 보는 것과 고가 밀밭 안에서 자신의 그림 속에서의 리얼리티를 찾는 건 다른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난제예요. 이건 좀 난제예요. 왜냐하면 예술은 난제예요. 만약에 쉽게 전달이 언어로 될 수 있는 거라면 그 수없이 많은 화가들이 화면과 힘겨루기를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리얼리티라는 게 현실에서도 존재하지만 화가는 여전히 화면 안에서 캔버스 안을 하나의 현실 속에서의 리얼리티를 발견하고 찾고자 한다. 그렇게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대학원 회화과 수업 수준까지 온 것 같아서 조금 전환을 해서 다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어떠한 동시대 회화나 미술 작품을 보셔도 나름의 분석하는 그런 선생님들의 안목이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만 힘내주세요. 네. 아니, 저는 작가님 얘기를 쭉 듣다가 제가 이제 작가 자료 조사를 하다가 요즘은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SNS잖아요. 그래서 작가님 인스타를 계속 이제 열심히 보면서 좀 괜찮은 그런 노트가 없을까 굉장히 많이 치밀하게 정말 탈탈 털었는데 제주도에 처음 내려가셨을 때 약간 개인적으로 뭔가 고민도 많고 좀 심적으로 힘든 시기셨다고 추정이 되는 글을 발견을 했어요. 근데 그걸 보는데 이제 문득 우리 이제 일제강점기 시인이었던 저항 시인의 윤동주가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워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가가 이제 창작보다 화가도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이제 김남표 작가님의 작업을 우리는 이렇게 멋진 미술관 안에서 편안하게 감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작가의 창작 시간은 우리가 쉽게 가늠이 안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녹록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화가로서의 그런 터닝 포인트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편안하게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가의 삶은 그 많은 분들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되게 힘든 길 아니냐고 하지만 전 좀 다른 입장입니다. 첫 번째는 좋아서 하는 일이라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좋아서 하는 일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죠, 사실은. 좋아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그 화가라는 게 우리가 보통 요새 유튜브나 인터뷰에서 저의 위에 큰 선생님들도 소개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그림 그리는 누구누구입니다. 뭐 평생 그림만 그려온 누구누구입니다라고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화가라는 명칭이 직업의 이름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을 얘기하느냐, 이게 조금 이제 중의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까지 제가 왔었을 때는 하지 말아야 될 것들과의 싸움이었죠. 유학 안 갈 거야, 교수 안 할 거야, 뭐 이거 안 할 거야, 저거 안 할 거야. 왜 안 하느냐? 이게 방해가 되니까. 근데 지금처럼 미술시장이 있었던 것도 아닌 거고, 와이프 일할 때 우리 두 녀석 이제 꼬맹이 때 어린이집 가면은 어머니들이 모여 있다가 저희가 가면 갑자기 조용해져요. 그렇죠? 저 아빠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근데 결국은 이제 우리 애들을 조사했겠죠. 애들한테 야, 너네 아빠 뭐 하냐? 우리 아빠 그림 그려서 어디서 집에서 그림 그려. 그러면 어머니 화가래 이렇게 약간 바퀴벌레 보듯이 깜짝 놀라는 상황이었죠. 근데 지금 확 바뀌었잖아요, 모든 게. 근데 화가라는 삶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무엇인가 자기가 좋아서 들어왔고 그 안에서 본질적으로 훼손만 되지 않고 간다고 하면 아름다운 충분한 삶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까 드린 말씀처럼 화가들이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왜? 동의하는 그림을 그리면서 복잡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화가들이 진정한 고백의 시간이 와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성격이 이러다 보니까 큰 갤러리하고 전속을 오래 하면서도 그 안에서 느꼈던 감정들이 복잡한데 이런 결론을 얻고 나왔죠. 하나는 화가의 얼굴이 밝아요. 저 밝은가요 오늘? 네. 밝으면 집은 어두워요. 자기가 원하는 작업하니까 이거 집은 좀 어두워지는 거예요. 화가가 어두워요. 집은 밝아요. 함수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모든 남자분들이 자기 원하는 일, 집에서 반대하는 대기업 때려치고 원하는 일 밝잖아요. 근데 집은 어둡잖아요. 그렇죠? 그거 하지도 원치 않는 일을 열심히 또 직장 생활을 해야, 가족 때문에 해야 되면 어둡잖아요. 남자. 집은 밝아요. 그 함수 관계가 있는 것은 뭐 화가든 다른 모든 직업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단지 그림을 그리는 것 중에 조금 특별한 것은 뭔가 이렇게 집중하고 뭔가 내 본능과 DNA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현실 속에서 외면되거나 무시당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 무시의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현실적 기준입니다. 저 작가는 판매율이 높아, 아주 핫해,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데 결국은 우리 미술사에 다 나온 이야기입니다. 낙선전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상파들이 공모를 해서 냈는데 거기 떨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공모전 길 건너편 지하에서 낙선전을 했어요. 그게 최초의 기획전인데 그 낙선전에 참여한 작가들이 다 지금 현대미술사에 남아있는 작가들이에요. 공모에서 된 사람은 한 명도 지금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술은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숙명처럼 단련이 스스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단련을 처음 맞이한 게 제주 생활이었어요. 내려가면서부터 서울의 집은 어두워지고 저는 밝아지고 또 저희 와이프도 미술 이론을 전공을 해서 저보다 더 되게 유망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내려오셔서 그림을 보고 한마디 하고 올라가셨죠.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지 마라. 그림이 거칠고 어두우니까. 예. 그런 함수 관계 속에서 화가가 작동을 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은 분명한 거고 그러기 때문에 그 속에서 뭔가 단련이 돼서 에너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만만한 상대는 웨이팅이 안 되는데 큰 녀석을 설정을 하면 더 큰 에너지가 나올 수 있는 화가가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고 요 흑연 얘기를 잠깐 또 하면
요거는 이제 유화 블랙인데, 요거는 흑연가루예요. 흑연가루. 흑연가루는 되게 입자가 고와서 되게 다루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거를 바인더라는 미디움을 섞어서 바르게 되면 저렇게 반사체처럼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산 저기도 보면 산 뒤에가 저 흑연이거든요. 예. 맞아요. 근데 제가 안나푸르나를 갔었을 때에 아까 우리 다녀오신 분도 계시다는데 중간에 새벽에 화장실이 바깥에 있으니까 딱 나왔을 때 저 풍경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산이 보인 거예요, 새벽에. 근데 그 산보다 그 뒤의 공간이 무한 공간처럼 느껴져서 저거를 물감 색깔로는 도저히 안 된다 해서 흑연가루를 개발을 해서 그 바인더하고 이제 양을 우리 연구소에서 그 실험하듯이 계속 바인더 양과 흑연가루의 양을 조금씩 달리해서 그거를 조금씩 굳혀는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최종적으로 데이터를 만드는 거거든요. 화가의 스튜디오에서는 그런 일을 많이 하는 편이죠. 그래서 반사체라는 부분이 우리 어렸을 때 달빛 풍경을 보면 도시 풍경에서 못 느끼는 달빛 풍경의 조도가 있잖아요. 논도 보이고 나무도 보이고 그 풍경의 색깔은 블랙하고 전혀 다른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거를 회색이라고 하기도 어려워요. 무언가 태양이 달빛을 비춰서 달빛이 반사체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라이팅이 아니라 반사체로 들어오는 조도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주는 심도가 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흑연가루를 쓰게 된 겁니다. 네. 지금 작가님이 해주신 말이 저희 사전에 관람객 질문 받았을 때 이제 흑연가루에 대해서 여쭤보신 분의 질문에도 있었어요. 이런 재료를 쓰신 이유? 이에 대한 해답이 되셨길 바라면서 또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관람객 질문인데요. 작가님은 예술의 본질과 숭고미에 어떠한 확신을 갖고 계신 듯 합니다. 작가님의 그 회화에서 숭고미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을 남겨주신 관람객이 계신데 혹시 오늘 오셨나요? 네, 추적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작가님 이제 작업 노트 보면 이제 뭐 회화에서 숭고는 영원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이 이제 거의 키워드처럼 돼서 전시가 꾸려지게 되었습니다. 작가님 작업을 보면서 그 숭고함이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그거를 캐치해내는 분들이 꽤 있어서 저도 놀랐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낭만주의 화풍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카스파 다비드 퓨리 다 아시죠? 프리드리 안개 위에 방랑자 그린 그런 작업. 남자 뒷모습 서 있는 거예요. 네, 돌 위에. 네. 네. 근데 그 프리드리가 한 말 중에도 자연의 숭고함에 대해서 하신 말이 있습니다. 그 미술은 자연과 인간의 중개자로 나타난다. 원초의 모델은 파악할 수 있기에는 너무나 거대하고 너무나 숭고하다. 이런 말을 프리드리가 남겼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주제로 이제 산과 바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제주 애월바다와 네팔의 히말라야를 집중적으로 이제 산으로 그리고 있는 작가님의 그런 숭고에 대한 그런 예술적 회화적 지론을 잠깐 짤막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너무 어려운데 그 숭고함은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 고전주의 때 신을 보면서 숭고함을 느낀 거죠. 그래서 이제 수직 관계죠. 신과 인간. 인간의 영원한 숭고함은 신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신을 형상화하고 신의 이야기를 그린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가 형성되고 사회 문제가 발생되고 작가 스스로의 정체성이 자각이 되면서 이 숭고함이 땅에 떨어져서 인간 사회에서의 숭고함을 찾는 거죠. 그게 확산이 되면 앤디 워홀처럼 깡통이 계속 생산되고 있는 그 안에서의 숭고함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숭고함은 일상적이어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아버지 유품을 봐도 숭고함이 있는 거고 반려견이 하늘나라로 가도 그 소품 안에서 숭고함이 있는 거죠. 우리 일상 속에는 그렇게 영혼과 관련된 느낌의 감정들을 저는 숭고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숭고함이 되게 위험해요. 너무 위험해요.
그 종교하고 예술은 좀 비슷한데 종교에서 지나치게 숭고함을 강조하면 사이비로 갈 수가 있어요. 현실에 대해서 부정을 하거나 현실을 빨리 벗어나는 쪽으로 가게 되면 현실은 아주 저속하고 더럽다. 그래서 우린 빨리 숭고한 곳으로 가야 한다. 이게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근데 작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품에도 지나치게 숭고함을 강조를 하면 야 이게 보이지 않아? 이거 엄청 유명한 너는 어떻게 이게 숭고함이 안 보이니?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래 나도 숭고해. 야 이게 지금 100억짜리야 500억짜리야 이게 어떻게 숭고하지 않아? 그래 나도 숭고해. 저 모나리자 봐봐 얼마나 숭고하니? 뭐야 저게? 근데 나도 숭고해. 이제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이 집단적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나리자 앞에서 저게 뭐야라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피카소 그리면서 이건 나도 그릴 수 있겠네라는 말을 못 하는 거죠. 잭슨 폴록이 물감을 계속 뿌렸잖아요. 뿌리는 건 나도 할 수 있고 우리 애들도 할 수 있는데 그 의심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숭고함을 지나치게 작품에 포장을 하거나 이건 작품이기 때문에 숭고하다라는 등호로 성립해버리면 작품도 사이비처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대단히 위험하죠. 그래서 제가 회화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안에서의 리얼리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두 번째, 숭고함은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내가 눈물이 터져서 방언이 나오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멀뚱멀뚱 있다.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전혀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숭고함은 되게 개인적인 것이지 그것을 강요하거나 동조를 하거나 집단 의식화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작품을 보면서 현실감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수평적 숭고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진명 비평가가 저한테 그렇게 붙여줬지만, 그러니까 수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 안에서 일상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 거기에서 숭고함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눔으로 가는 것, 대화하고 다름을 인정하는 것. 요즘 우리 뭐 정치 얘기가 되게 불문율이지만 예술과 정치, 예술과 사회는 굉장히 하나의 덩어리예요. 예술가가 사회 문제와 역사 의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 회화가 될 수가 없어요. 또 울림이 있는 말씀 해주셨는데 간단히 요약하면 김남표 작가님의 회화에서 투영된 숭고는 그 이제 위에서 수직으로 신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고압적이거나 그런 수직적 숭고가 아니라 내 삶과 내 주변, 나의 경험에서 출발된 수평적 숭고를 담고 있다. 거기를까지 기억해 주시면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도 있는데요. 작가님, AI가 회화와 디자인 등 광범위한 미술 영역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요즘 현 시대의 인간이 과연 50년, 100년 후 미래 세대에게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이것도 요즘 예술계에서 자꾸 예술과 기술의 경계가 이제 침범되면서 나오는 질문인데 이에 대한 생각을 여쭙니다. 그 AI도 하나의 매체죠. 물감 같은 매체죠. 나중에 기회 되면 AI 작품 보여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VR을 끼고 드로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냥 매체일 뿐이에요. 그 다양한 매체죠, 그렇죠? 그리고 그 매체의 가장 뭐 AI다 아니면 뭐 요새 대필 문제도 있잖아요. 대필도 매체예요. 뭐든지 매체로 접근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건 어떻게 적응합니까? 이건 어떻게 적응합니까? 라고 이렇게 파편적으로 다양한 예제를 접근하는 것보다는 그 한 사람을 하나의 매체로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성향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한 사람은 고유한 매체입니다. 이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어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의 가치가 부정할 수가 없는 건데 그 한 사람의 고유한 매체가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작가 자신이 스스로에게 고유한 매체로서의 들여다보는 집중력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물감이냐
아니면 퍼포먼스냐, 음악이냐, 아니면 AI냐, 모든 상관이 없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AI는 인간의 능력을 대체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생기겠지만 AI의 지배가 되지 않으려면 본인 스스로가 활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대화의 상대로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뭐 그런 창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고유한 매체는 변치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큐레이터로서 한마디 첨언을 하자면 저희 미술사를 보셔도 이제 사진이라는 기술이 발견이 됐었잖아요. 19세기에. 폴 들라로슈라는 화가는 사진의 발명을 보고 회화의 죽음을 처음 얘기를 했었어요. 회화는 이제 끝났다. 회화는 죽었다. 이랬는데 오히려 역사를 봐도 화가는 기술에 전복되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영리하게 활용을 해서 저 기술이 포착하지 못하는, 구현해낼 수 없는 새로운 사조를 계속 구축해서 회화의 정체성을 지켜나갔습니다. 뭐 입체파, 무슨 큐비즘 여러 가지가 나오면서 회화가 이제 모더니즘을 맞이하고 지금 이렇게까지 흘러왔는데 그런 점을 한번 고찰해 보시면서 우리 지금 동시대 인공지능의 출현으로 또 회화의 위기인가? 이런 담론을 쉽게 한번 웃어주시면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질문인데요. 작가님이 이제 회화를 그리실 때 손과 면봉으로 작업을 하세요. 회화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붓이잖아요. 근데 붓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도구를 굳이 안 쓰고 비미술적인 매체, 면봉이나 진짜 두루마리 휴지 뭐 이런 걸로도 이렇게 근사한 작업을 하세요. 이렇게 시작된 계기 짤막하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호랑이, 뭐 인터넷에 나와 있는 호랑이 같은 그림들은 전부 파스텔이에요. 그러니까 손으로 비벼서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한 200호 정도 하면 손이 막 까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붓으로 그릴 수 없는 재료가 이제 파스텔이죠. 그리고 이제 유화는 부지런해야 돼요. 유화는 딱딱하게 굳으니까 붓을 자주 빨아야 하며 놀러 나갈 때 꼭 정돈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아까 계획 없이 인생을 걸어가다 보니까 이 붓을 잘 안 빨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비싼 붓도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그 와이프 화장대에 있는 면봉통을 보면서 붓이 저렇게 많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해서 그래서 면봉을 쓰기 시작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면봉은 작은 면이니까 큰 면을 칠할 때는 아무래도 휴지가 더 편하겠죠. 그래서 그림 속에는 다 휴지 쪼가리가 붙어 있을 거예요, 아마 속에는. 예.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나이프로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면봉을 쓰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적인 이유도 있지만 붓이 조금 부담이 됐어요. 왜냐하면 저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일단 아시아에서는 제일 잘 그린대요. 근데 그게 작가 입장에서는 약간 부담돼요. 가수로 따지면 넌 노래 진짜 잘해. 근데 뭔가 빠졌잖아. 맛이 없어. 노래는 못하는데 이 가수는 진짜 맛이 좋아. 그런 게 훨씬 더 좋은 칭호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에라이 붓을 확 버린 거죠, 사실은. 왜? 붓을 잡으면 저보다 먼저 표현이 되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제 와이프하고도 대화를 했지만 붓으로 좀 돌아갈 것 같아요. 네, 다시. 그러니까 이제 붓을 빼놓고 얘기했는데 이제 조금 용기가 생긴 것 같아요. 붓을 곧 아마 내년도서부터는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뭐 그거를 이렇게 평생 면봉으로 그리고 저는 그런 내용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요번에 대만에서 들어온 친구가 면봉을 다양한 종류를 사왔는데 면봉이 이만한 것도 있어요. 굉장히 큰 것도. 예, 그래서 일단 거기까지는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면봉이 재밌어요. 그러다 보면 실타래가 나와가지고 꼬리가 생기고 막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드로잉 하기도 좋고. 근데 원래 뭐 윤명로 선생님이라고 되게 우리나라 추상 표현의 거장인 선생님은 이게 붓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붓의 표현이, 붓의 터치가 일률적으로 나오니까. 근데 어느 날 사르비로 눈 온 마당을 쓸었는데 그 쓸린 흔적이
너무 터치가 좋아서 그 다음부터는 사르비로 붓을 만들어서 그리셨거든요. 그러니까 화가한테는 그런 전문적인 재료만을 쓰진 않죠. 그 일상의 재료들을 아주 많이 갖고 와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화가가 화방도 많이 가지만 주로 청계천 을지로를 많이 다녀요. 거기서 전혀 다른 미술 재료를 갖고 와서 영감을 받아서 표현할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네. 주사기로 그리는 화가도 있습니다. 주사기 안에다 물감을 넣어서 짜가지고 그리는 화가도 있어요. 네,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그 다음 질문입니다. 이제 작가님은 산과 바다를 주로 그리시는데 이제 대개 통상적으로 사람들은 산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대상으로 바다는 이상을 추구하는 것으로 상징합니다. 이러한 산과 바다의 상징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자연을 표현하기 위해 산과 바다를 그리는 화가도 있습니다. 화가가 창작한 산과 바다의 표현 중 작가님은 어떤 표현을 더 선호하십니까? 또한 극사실주의 화풍을 지향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이 왔는데요. 가장 큰 건 성향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 제주도에 강요배 작가 선생님 계시죠. 그 선생님도 민중미술 계열에서 현실 참여적인 작업도 많이 하셨지만 최근에 와서 제주 풍경만 가지고도 시대적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동경합니다. 그리고 이제 극사실이라는 그 분야가 있지만 그것도 극사실은 성향이 맞지 않으면 그 고된 노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장시간에 아주 계획대로 착착착 움직여야 하거든요. 흐트러짐이 없어야 되는 거죠. 자기 호흡을 가누면서 가야 하는 게 극사실 표현인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성격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답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질문입니다. 작가님은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스케치를 별도로 하시는지요? 아니면 사진으로 찍어서 그리시는지요? 단순한 기억에 의존해서 그리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찍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냥 좋은 풍경은 그냥 빨리 기억이든 뭐든 저장을 해야 되는데 저는 피부에 저장한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대상을 볼 때 질감으로 이게 우리가 스치면 질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머리로 질감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뭐든지 만져보고 스쳐봐야 피부에 느껴지는 것이 있어야 그게 질감적으로, 촉감적으로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피부에 저장을 한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2018년 가나 개인전 때도 전시 제목이 구스범스, 닭살 돋다라고 했어요. 전시 제목으로는 특이하죠. 그러니까 저한테 피부로 반응하는 일들이 저한테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작가님은 본인의 회화 방향성에 영향을 끼친 화가가 있는지요? 저는 러시아의 아이바 초프스키가 그린 바다 작품이 감명 깊었는데 작가님은 이 작가의 바다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리고 회화적 리얼리티를 앞으로 어떻게 펼쳐나가실 건지도 궁금합니다. 예전에 해리슨 포드 배우가 있잖아요. 그 인디아나 존스에 나왔던 그 배우 인터뷰를 봤을 때 공감을 했는데 그 배우가 자기는 다른 영화 잘 안 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 역시 전시를 많이 안 보는 편이에요. 굉장히 안 보는 편이에요. 전시를 봤을 때 그 전시에서 영감이 와서 작업에 아이디어가 생기는 부분이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그거를 받아들인다라는 것도 문제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잘 안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한테 막 무슨 전시 봤냐고 물어보면 되게 난처해요. 뭐 어떻게 김 작가 그 전시도 안 볼 수가 있어? 막 그렇게 할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시를 일단 많이 안 보는 편이고 영향을 받는 작가들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우리 동양에서는 예술가가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자기 위치에 서 있기를 바라는 태도가 있는 거예요. 관점이 있어요. 근데 서구에서는 작가 인터뷰를 할 때마다 나는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나는 누구의 계보를 잇고 있는 작가라고 항상 서두에 먼저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 뭐냐면 그 친구들은 자기의 고유한 영역으로 가기 전까지는 꼭 남의 땅을 거쳐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걷고 있는 이 위치가 누구의 땅이기 때문에 그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술사적인 태도가 분명하다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남의 땅에 스치거나 거치는 것도 대단히 불편해하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천재적인 작가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서 뚝 떨어서 아무 영향도 안 받고 그 사람의 고유함을 드러내는 작가이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저는 미술사 안에서 뭐 인상파도 좋아하고 표현주의도 좋아하고 사실주의도 다 좋아하는데 그 안에서의 맥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적인 것 그리고 사회 리얼리티에 대한 이야기 그런 걸 좀 많이 선호하는 편이고 제가 하지 못했던 많은 작가들의 그런 경향을 보면 뭔가 이렇게 희열이 느끼고 뭔가 영혼이 막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극사실은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하고요. 이제 진짜 마지막 질문이 남아 있는데요. 지금 저희 전시에 위층에 이제 작은 수채화 작업이 출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남표 하면 유화 그걸로 완전 유명한 화가 아니야 하셨던 분도 작가님의 그 지금 제주 바다를 그린 그 애월 시리즈랑 프랑스 파리 시테 레지던시 작년에 갔다 오셨는데 거기서 작업하셨던 프랑스의 성당을 이렇게 잠깐 스케치하신 수채화도 같이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 스케치 작업을 보면서 유화랑 스케치를 동시에 한 거를 지금 처음 보여주고 계신데 그 수채화 작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수채화를 하게 되셨고 수채화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보셔서 질문을 대답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더불어 파리에서의 그 체류 경험 동안 느꼈던 예술가로서의 변화상이나 그런 감정도 같이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고백을 하면 미술 시장이 형성이 돼서 갤러리 안에서 작가가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갤러리가 원하는 그림들을 생산해야 됩니다. 그래야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겠죠. 바깥에서 보는 거하고 좀 차이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작가의 내부 고발자처럼 고백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앞에 선배들은 60대 이상 선생님들은 드로잉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창작 자체의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당연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창작 자체의 목적을 둔다. 그걸 우리는 파인아트라고 하고 있고 그걸 순수미술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창작의 목적을 두고 있다. 다른 동의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제거하고 불순물 제거하고 순수한 창작의 목적을 두고 있다. 그 작품이 향후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활용이 생기더라도 그것은 창작 의도와 첫 출발점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드로잉이 많았던 거예요. 드로잉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라이브적으로 미지에 혹은 가장 가보지 않았던 곳을 들어가는 첫 단추예요. 굉장히 설레임이 많고 가장 신선하고 가장 다이나믹한 거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페인팅으로 넘어가선 익숙함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킬이 발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드로잉은 스킬적인 관점보다는 그 신선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드로잉을 되게 폄하하고 있죠. 정점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갤러리도 드로잉을 원하지 않아요. 작가도 그 시간에 본격적인 자기 작업을 하는 거지 드로잉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저희 세대예요. 그래서 큰 갤러리에서 나와서 지금 있는 작업실을 들어가는 순간 작품도 많이 안 남아있고 드로잉도 없고 그렇다고 뭐 풍요롭게 번 것도 아닌 거고 가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이 성남 반달개를 큰 전시가 저한테 의뢰오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드로잉을 시작을 했고
바다, 산을 다니면서 드로잉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오후 5시가 되면 드로잉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창작 자체의 목적을 두기 시작한 것이 너무 당연하지만 쉽지는 않았다라고 저는 고백을 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화가들이 수채화를 좀 경계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채화를 통해서 입시 미술을 했기 때문에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수채화라면 뭐 그냥 입시 자체로 다시 이렇게 시간이 거꾸로 돌아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불편한 수채화를 다시 가지고 온 것도 극복의 대상이지만 가장 라이브적으로 그릴 수 있는 게 수채화고, 또 여러분이 나중에 시간 돼서 보시면 좋겠지만 마네의 수채화가 기가 막히게 참 좋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수채화 작업을 아주 틈틈이 많이 하고 있고 지금은 대략 한 800여 점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선물도 수채화 드로잉이에요. 네. 그래서 프린트가 아니라는 걸 강조하고 싶고요. 네. 직접 손으로 그린 거니까. 또 종이는 네팔에서 공수해온 거니까. 그래서 네팔 종이에 제주 바다 여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야기거리는 충분히 될 것 같고요. 드로잉 전시를 지금 2년, 3년째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드로잉 전시는 작고 소외된 작은 공간에서 하게 되겠죠. 그러나 그 기본기가 순수 미술에서의 기본기는 저는 드로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께서도 드로잉에 대한 응원과 많은 작가분들이 좀 더 드로잉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예전에 우리 장욱진 선생님이나 그런 분들은 항상 사인만 하지 않고 간단한 사파나 이렇게 드로잉을 해서 항상 선물을 줬고, 그런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드로잉에 대해서는 아주 큰 애착과 또 위기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정말 대장정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작가님께 정말 꼭 질문하고 싶다 하시는 선생님 관람에 계시면 질문 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 주시죠. 네. 작가님의 그 산과 바다를 주제한 작품을 한 공간에서 동시에 볼 수 있어서 아주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요. 또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산과 바다 중에 무엇을 그리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그 작품 안에서 무엇을 보고 느끼느냐가 본질이다라는 말씀 아주 감명 있게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없이 가벼운 질문 한 가지 좀 드릴 텐데요. 밸런스 게임이라고 하죠. 무조건 하나만 골라주셔야 되는데 바다푸나와 제주의 월드 중에 하나만 고르신다면 어느 장소를 더 좋아하는지 그 이유. 하나만. 10월에 또 히말라야를 가거든요. 예. 근데 그걸 앞두고 제주라는 말을 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제주에 작업할 때가 참 힘들었어요. 아이들 키우고 그때 둘 다 고등학생이라 서울에서도 작업하면서 애들 키우기가 쉽지 않은데, 그 작은 SUV에다 짐을 다 실어놓고 그 목포로 가서 이제 배를 선적을 해야 되는데, 그 전날 가족 사진도 찍고 그랬었어요. 뭔가 비정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는 굉장히 아픈 공간이에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리고 힘들었고, 그리고 그 바다에서 서 있었을 때 여러 가지 걱정도 많고, 그러던 그 생생한 기억이 애월에 다 있습니다. 너무 살아 있어가지고 며칠 전에도 다녀왔고 또 한라산도 갔다 왔는데, 아무래도 저한테는 제주는 영원히 작업의 고향이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이렇게 파리도 갔다 왔지만, 파리 얘기도 잠깐 하면 이렇게 돌아오는 게 제주인 것 같아요. 작년에 파리에서 3개월 작업할 때는 거기서 한 300점을 3개월 동안 하고 오픈 스튜디오 할 때 외국 친구들이 드로잉 머신이라고 해서 계속 그림만 그리니까. 근데 진짜 좋았어요.
왜 화가들이 여기 이렇게 들끓고 모였는지 알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너무 훌륭한 울타리가 있습니다. 예술가가 거기서 무엇인가 해도 안길 수 있고 받아줄 것 같은, 우리는 전시를 하면 계속 상처가 생기는데 화가들이 거긴 뭘 해도 상처가 안 생겨. 왜 이 상처가 안 생기지? 왜 후시딘 발라주는 사람도 없는데 왜 상처가 안 생기지? 그래서 조금 더 용기를 내서 조금 더 앞에 나가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검소하게 생활들 하고 그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창작의 목적을 둔 예술가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느껴지는 아까 드린 그 일상의 숭고함이 분명히 느껴졌고, 그래서 뭐 올 10월에 히말라야를 또 가지만 27년 7, 8, 9에 또 파리를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파리 시리즈가 모이게 되면 그 안에서 제가 발견한 존재, 어떤 리얼리티가 또 드러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네. 진짜 한 번 더 용기 내서 진짜 꼭 하고 싶다 하시는 질문 있으면 선생님 말씀 주시죠. 저는 이런 행사를 처음 접하는데 아까 우리 김 교수님께서 말재주가 좀 없어서 떨린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오히려 이제 쇼호스트를 하시고 충분한. 저도 이제 아까 그 말씀 중에 고백이라고 얘기를 표현을 하셨거든요. 저희가 지금 문외한들이 작품을 볼 때 그런 고백을 리얼리티 속에 있는 그 고백의 내용을 좀 뭔가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느낀 대로 느껴도 괜찮습니까? 예. 고백하고 친구가 되는 단어가 아마 묵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를 안다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존재를 말하는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 다 일단 죽음을 당했습니다. 소크라테스 때부터. 존재를 깨닫게 하는 일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죠. 후진국일수록. 제가 여기 있는 하얀 의자를 그린다고 했을 때 제가 보는 의자나 여러분들이 보는 의자가 형태나 색감은 똑같을 거예요. 근데 저 의자의 존재가 되어보는 건 다른 문제죠. 그래서 화가는 그 대상의 존재가 되어봐야 하면서 존재가 되어버리기 위해서는 보이는 것 넘어 있는 묵상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고백이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부조리가 있는 거겠죠. 그림을 보면서 그림에 대해서 이해를 하거나 그림을 내가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자신의 발견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이 오늘 나에게 어떠한 고백의 용기를 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학생들을 대학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나가서 보는 것이 학생들 그림이라고 해서 절대로 가볍지는 않습니다. 그 그림 가운데 저의 뒤통수를 강하게 때리는 그림이 있고 일주일에 한 번 가다 보면 지난주에 발견이 안 된 것이 오늘 좋아 보여서 지난주에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는데 이번 주에는 대단히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학생들이 되게 헷갈려하죠. 그렇죠? 그래서 얘기해요. 그림은 원래 그런 거야. 그거를 제가 지난주에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것을 기억을 해서 일률적으로 그거를 약속을 지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거는 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은 자신의 문제를 환기시키는 계기일 뿐 그림의 이해나 그것을 충실히 따라가는 것보다는 그래서 같은 그림을 여러 번 본다든지 같은 전시를 여러 번 보는 것. 근데 그 대표적인 것이 갤러리는 다 그림을 쉽게 전시를 바꾸니까 상설전이라든지 제가 좋아하는 과천 현대미술관 되게 많이 낙후됐지만 거기에 작자미상의 좋은 그림들도 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묵상과 고백의 감상의 시간을 줄 수 있는 대상이 아닌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VR을 켜고 작품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네. 거기서 어떤
예. 그 VR은 그 자료를 이거 이제 그 원래는 제가 컴퓨터가 이렇게 뭐 해박하지가 않은데 그때 NFT라는 게 나왔었어요. 이게 새로운 물결이죠. 근데 NFT는 되게 흥미로웠어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렇게 작가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봤더니 이 아날로그 작품을 가공업체에다가 맡겨서 디지털로 전환을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호랑이를 그렸는데 갤러리 회장이 그러더니 김 작가 그 호랑이 있잖아. 그 호랑이를 가공업체에 맡기면 이렇게 움직이는데 걸어 나오는데 근데 너무 그게 짜증나죠. 무슨 애니메이션도 아니고. 그래서 그거는 아닌 것 같다. 근데 모든 작가들이 판화를 자기가 직접 안 찍는 것처럼 자기 작품을 전부 가공업체에 맡겨가지고 NFT라고 하는 일종의 그 가상화폐 시장에 이제 작품이 놓여지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그게 불편하니까 VR을 끼고 이게 두 개의 마우스가 있습니다. 두 개. 바깥에서는 안 보이죠. 안에서는 엄청 큰 공간인데 거기다가 이렇게 선을 하나하나 긋는 거예요. 이렇게 선을. 그러면 이제 드로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눈도 나빠지고 어깨도 뭐 힘들어지고 그랬죠. 잠시 보여드릴게요. 그 안에서 찍은 영상입니다. 요게 VR을 끼고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간편하게 찍은 거죠. 호랑이를 직접 털 하나하나 그리고 초등학생들은 엄청 좋아해요. 또 그럼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좀 반응이 너무 좋아서 시즌2를 기획을 해야 되나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소중한 주말에 미술관에 오셔서 저희랑 소통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진짜 이건 저희가 자랑하고 싶은데 이런 아티스트 토크에서 작가님이 자신의 소중한 그런 지적 재산권이자 화력을 발휘해서 이런 그림 선물을 주시는 거는 전례가 거의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미술관 아트토크 와주셔서 감사하며 이만 아트토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